저는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외동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60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지난 세월들이 별 문제 없이 쉽기만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모자람 없이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버티고 또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우리 딸만 바라보며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해왔죠. 식당, 치킨집, 청소이사, 공사 현장 등등. 일당만 받으면 어떤 일이건 가리지 않고 하루에 2탕 3탕도 뛰며 악착같이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고 제가 열심히 살며 돈을 모은 덕분에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에는 작은 떡볶이 가게를 차려서 그 가게를 지금까지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 남편이 떠나서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딸이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김없이 잘 자라주었어요. 우리 딸 하나만으로 제 인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부모가 되어 자식이 잘 자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철이 든 우리 딸은 누구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하고 사춘기 시절에도 투정 한번 부려본 적 없을 만큼 착한 자식이었죠. 어려운 형편에도 불평 없이 자기 할 일 다 하고 여유 시간에는 제 떡볶이 가게에 나와서 설거지를 하고 접시를 나르는 등 가게 일까지 돕는 천사 같은 딸이에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치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죠.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저희 딸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액, 반액 장학금을 여러 번 받았고 본인 쓰는 용돈은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벌어 쓰던 딸이었어요. 제가 장사를 해서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기에 충분하진 않았겠죠. 그래도 한 번도 저한테 돈 부족한 내색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어버이날이나 제 생일이 되면 선물과 꽃다발을 보내는 속 깊은 딸이었습니다. 너무 제 딸 자랑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부도 잘하고 생각도 깊은 아이였는데 얼굴도 정말 예쁩니다. 대학 다니면서 친구의 권유로 나갔던 미인대회에서 전체 2등을 하는 바람에 신문에 얼굴이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부모로서 제가 딸에게 별다른 지원을 해주지 못했는데 혼자 힘으로 인생을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딸은 제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고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를 제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애를 하더라도 저한테 굳이 이야기한 적 없었고 저도 딸의 연애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 생각해서 괜히 물어본 적 없었거든요. 남자친구? 결혼할 사람 아니면 엄마한테는 소개 안 시켜줘도 괜찮아. 내가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보여주겠다고 한 거지. 아마 우리 엄마 깜짝 놀랄걸? 내가 뭐 놀랄 일이 있니? 그냥 너가 좋다면 나도 좋은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심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딸은 예전부터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평생 아껴주는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남자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회사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남자라는 말만 들었고 딸이 집에 데려와 소개시켜주기 전까지 묻지 않고 참고 있었죠. 며칠 후 딸과 약속한 날이 되었고 마치 제가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마음이 엄청 떨리고 설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엄마, 사실 얼마 전에 프로포즈 받았어. 내년 봄에 결혼할 생각이야. 딸의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 예의가 바르고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들었어요. 알다시피 우리 집은 아이 아빠가 없는데 자네는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셔? 저희는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어머니는 가정주부, 그리고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예비 사위의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우리 집안의 형편이 워낙 변변치 않으니까 양가 집안 차이가 너무 나면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쁨과 축하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된 거죠. 엄마, 실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 사람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야.
이 사람은 물려받기 위해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일 배우는 중이고, 내가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친해지게 된 거야. 우리 딸은 여러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제조업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딸이 취직하기 전까진 그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업계 사람들은 다들 알 만큼 튼실한 중견기업이라 하더라고요. 제조업 공장도 전국에 3개를 갖고 있고 건설과 중장비, 골프장 사업까지 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 회사를 아무런 백도 없이 들어가서 재벌의 3세와 연애를 하고 이제는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품을 떠나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이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건지 얼떨떨하더라고요. 말문이 턱 막혀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예비사위라고 나타난 사람에게 반말을 계속해도 될지 지금이라도 존댓말을 해야 할지도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알아주는 큰 회사의 장손과 학교 앞에서 겨우 떡볶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집안 딸과 만나다니 드라마에서 나오더라도 식상해서 채널이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몰래카메라라도 찍는 거냐고 물었는데 딸 대신 예비사위가 그 말에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라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셨다면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로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는 진작에 나눠서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데 집안이나 조건 같은 건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마음이죠. 물론 저희 부모님들도 주변 환경보다는 사람 하나만 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묘하게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말들이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하지 못했죠. 아무리 집안 차이가 상관이 없다곤 하지만 우리 딸이 그런 집과 혼사가 맺어진다면 결혼 준비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걱정이었죠. 서로 살아온 배경 자체가 다른데 살면서 시댁 식구들 눈칫밥은 좀 많이 먹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 만난다는 소리를 한 적 없더니 처음으로 데리고 온 남자가 어마어마한 집안의 자식이다 보니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남자친구를 소개받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짜 이 결혼 할 생각이냐 물었더니 딸은 행복하게 잘 살 자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저는 썩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를 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딸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결혼 반대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엄마, 그쪽도 저희 집안으로 반대하지 않잖아요. 엄마도 집안 같은 생각은 하지 말고 사람 자체만 봐줬으면 좋겠어. 하긴 부잣집이라고 모두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닐 텐데 제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견례도 할 겸 양가 부모님들 인사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딸의 결혼이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어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를 만나 가정을 이룬다면 정말 기뻐할 일인 거죠. 처음 만나 뵌 예비 사돈분들은 딸의 말처럼 참 좋은 사람 같았어요. 특히나 안사돈은 너무나 제게 살갑게 대해주고 정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상대 자식들 칭찬도 좀 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도 몇 마디 나누었더니 힘들게 살아온 저와는 다르게 그쪽 부모들은 말투 하나 행동 하나에 고상하고 기품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결혼 준비는 자기들 쪽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며 이제는 자기들을 믿고 딸을 맡겨달라 하는 겁니다. 이런 집안에 우리 딸을 보낸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고 믿어지지 않았죠. 상견례가 끝난 뒤에 결혼 날짜를 전해들었고 딸과 예비사위는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이라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를 줄 알았던 사돈댁에서 오히려 식구들과 가까운 친지들만 불러서 가족들끼리 작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현직 기업 대표의 아들과 결혼을 하는데 소박하게 하자는 말이 선뜻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그게 가당키나 한 건지 의심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오히려 그쪽 집안에서 저를 배려해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하객 숫자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날 테니 이런 사돈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 가족들끼리 작게 하기로 했어요. 준비할 것도 없으니 당일에도 그냥 몸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희야 상관없는데
사돈댁은 손님도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애들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괜히 호텔에서 겉만 화려하면 뭐 하겠어요. 사부인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야 뭐 하자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사부인. 애들은 결혼하면 당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저희 집안에 이래저래 알아야 할 것도 있고, 친척들이랑 얼굴도 다투고 지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원래 우리 집안에 며느리 들어오면 시가살이 조금 하는 게 전통이라서요.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했어야 하는 혼수부터 결혼식이 다가오니 집으로 제가 입을 한복까지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사부인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 덕에 정말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애들이 결혼해서 살려면 필요한 침대나 기본적인 혼수들이라도 제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괜찮다며 끝까지 손사래를 쳤어요. 귀한 딸 보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다며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딸 출가시키는데 이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엄마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결혼식 때 저와 우리 친척들 타고 올 커다란 차까지 보내주었죠. 솔직히 역시 있는 집안은 돈 쓰는 것부터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딸을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집안에 딸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의 박복한 팔자를 딸이 물려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쓴 딸을 보니 주책 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좋은 날이고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가는 딸이라 축하만 해주고 절대 울지 않으려 다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던지요. 지나왔던 고단한 제 인생도 떠올랐고 이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며 환하게 웃고 있을 남편 생각도 많이 났고요. 저를 보며 울음을 참는 딸의 눈빛도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힘든 지난 날은 다 잊고 딸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기만을 기도했죠. 딸은 결혼하고 나서도 예전처럼 시간이 날 때마다 제게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잘 지내시나 해서 전화했어요. 그래, 나야 잘 지내지. 너는 별일은 없니? 난 정말 좋아요. 남편도 잘해주고 시부모님도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 너가 잘 지낸다니까 엄마도 정말 좋아. 그런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니까. 주말에 박서방이랑 한번 내려올래? 반찬 좀 해줄 테니까 가져가서 시부모님들이랑 같이 먹어라. 요즘은 남편이 조금 바빠서 힘들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갈게요. 딸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게 자주 들렀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부인께서 저보고 식사 한번 하자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부인, 사실 제가 사부인께 진작 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부담 느끼실까봐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사부인께서 운영하시는 매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사하시기 편하도록 조금 더 넓고 깔끔한 곳으로 옮겨드리고 싶어서요. 네? 무슨 그런 말씀을? 정말 감사한 말씀이시긴 한데 저는 괜찮습니다. 딸을 거두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염치 없이 그런 것까지 받겠어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자리 잡아서 단골도 많이 생겼어요. 학교 앞이라 매일 찾아오는 아이들도 많고요. 자리 옮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 그러시다면야. 그럼 리모델링은 어떠세요? 비용은 걱정 마시고 싹 깔끔하게 보수공사 한번 하세요. 요즘 애들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도 하시고요. 귀한 딸을 저희 집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정도는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곤란하게 자꾸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꼭 받아달라며 계속 부탁을 하는데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뭐라도 해주겠다며 고집을 피우니까 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긴 했어요. 결혼할 때도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뜬금없이 찾아와서 제 가게를 리모델링 해준다니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결국 2달 후에 저희 가게에 사돈댁의 회사 마크를 단 직원들 여러 명이 찾아와 제 가게를 싹 다 고치고 단장을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깔끔해진 가게를 보니까 흡족한 마음이 들었어요. 손님들도 바뀐 외관을 보며 좋다고 하니 기분이 더 좋았고요. 딸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해주는 건 기분 좋게 그냥 받으라면서 절대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마음을 조금 놓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사부인의 호의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딸의 이름으로 100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길래 용돈을 보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물어보니 딸이 보낸 건 아니었고 사부인이 제 통장에 돈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 사부인에게 다시 보낼 테니 계좌를 알려달라 전화를 걸었는데 그냥 딸이 보내는 용돈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받아쓰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부인, 제가 보내는 게 아니라 딸이 보내는 용돈입니다. 아무 생각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하세요. 혹시 더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말씀하시긴 좀 그럴 테니까 따님 통해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사위한테 용돈 받는 사람은 있어도 사돈에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면목이 없어서 돌려드리겠다 해도 절대 주지 말라 하고 심지어는 딸도 그냥 편하게 받아두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다 이야기 끝난 거니까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받아서 용돈으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영 찝찝했지만 매달 10일마다 제 통장에 딸아이 이름으로 100만 원씩 돈이 들어왔고 차마 그 돈을 빼서 속 편하게 밥 사 먹고 옷 사 입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냥 다른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부인이 보내는 100만 원은 그대로 옮겨 모으기 시작했죠. 무슨 돈인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받아먹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받기 불편한 돈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이런 상황을 털어놓았더니 다들 저보고 호강에 겨워서 우는 소리를 한다며 만약 자기였으면 돈을 더 달라고 했을 거라네요. 언니 완전 팔 잡혔다. 자식 하나 잘 키워서 인생 역전이네. 사위한테 비슷한 친구 하나 없어? 내 딸은 나이가 30인데 백수 만나고 있어. 완전 속 터진다니까. 불안한 제 속도 모르고 저런 말을 들으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언제부터인지 딸이 집에 찾아오는 일이 드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시집을 가서 살다 보니 그 집안에 적응을 하면서 너무 바쁠 수도 있으니 찾아올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죠. 매주 보던 딸의 얼굴을 한두 달에 한 번밖에 볼 수 없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연락은 그래도 자주 오는 편인데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에서 살다 보니 친정 다녀온다는 말을 하기가 불편했긴 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걸려온 딸의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약간 어둡게 느껴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런 거 없고 평소랑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너희들 싸웠니?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혼났어? 아니야,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엄청 잘 지내. 어제 약간 얇게 입었더니 살짝 목감기가 들었나 보네. 다음에 내가 전화할게. 일단 끊어요. 제가 딸을 1, 2년 키운 게 아닌데 단순한 목감기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지 목소리로 구별을 못하겠으니까. 전화도 평소보다 빨리 끊으려고 하고 꼭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딸에게 연락이 오질 않았고 가만 생각해보니 마지막으로 집에 찾아온 건 거의 5개월 전 명절이 마지막이더라고요. 밤에 꿈자리도 조금 사납고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딸의 얼굴을 직접 보러 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랑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반찬을 잔뜩 만들었고 양손을 무겁게 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무작정 올라갔어요. 아마도 제가 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 오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저도 집 안으로 쳐들어갈 생각은 아니었고 사돈댁 근처에 가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불러내 반찬만 주고 올 생각이었죠. 잠깐이라도 딸의 얼굴을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한 번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서 사돈댁의 위치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서 가장 큰 단독주택이라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죠. 막상 커다란 대문 앞에 서니 조금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무작정 오긴 왔는데 괜히 딸을 불러내는 바람에 사돈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고민도 되었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딸에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딸의 반응이 생각과는 다르게 엄청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웬일이야? 갑자기 불쑥 찾아오면 어떡해? 저는 반찬이라도 전해줄 테니 대문 앞으로 나오라 했고 잠시 후에 딸이 걸어 나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반년 만에 만난 딸은 제 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머리도 전혀 정돈이 안 되어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시커멓게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운동도 좋아해서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 딸이었는데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뼈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없는지 걷는 것만 봐도 금방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딸의 모습에 저는 한참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죠.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어디 아파?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제가 딸을 안아주자마자 갑자기 제 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아무리 시댁살이가 힘들다지만 그래도 이건 뭔가 심각하구나 싶었죠. 딸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배고파.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밥도 못 먹고 살았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부잣집에서 밥을 못 먹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진정된 딸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당에서 결혼을 했길래 크게 종교적인 문제 같은 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성당은 이 집안에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 같은 것이었고 실제로 진지하게 종교를 믿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무당에 푹 빠져서 매주 무당을 찾고 집안의 대소사를 전부 무당에게 물어봐서 결정하고 있답니다. 예전에 그 무당이 찍어준 땅을 사서 큰돈도 벌었고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선택도 그 무당이 대신 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당이 하는 말이라면 어떤 소리든지 무조건 그대로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딸이 삐쩍 마른 것과 무슨 상관인가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무당의 사부인에게 우리 딸에게 걸신 들린 귀신이 붙었다 말했고 그 귀신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집안 재산을 다 우리 딸이 말아먹는다고 했다 하네요. 걸신 들린 귀신이라 귀신이 떨어지기 전까지 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는데 진짜 그 무당이 했던 말 이후로 밥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거의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저희 딸을 너무 딱하게 여겨서 사부인 몰래 먹을 것을 가져다 줬으니 이 정도였지. 그게 아니라면 진작에 큰일이 나도 낫겠다 싶더라고요. 너 미쳤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면서 왜 여기 그냥 있는 거야? 얼른 나한테 말을 하고 도망쳐 나오던가 했어야지. 아니야, 나만 참으면 엄마도 행복하고 우리 다 잘 살 수 있잖아. 내 몸에서 귀신만 떨어져 나가면 돼.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니까. 똑똑했던 딸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한참을 대문 앞에서 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니 그 집 가정부 아주머니라는 분이 나와서 저를 붙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빨리 따님 데리고 집으로 가세요. 벌써 이러기 시작한 지 5달 가까이 됐어요. 저도 옆에서 보고 있기 힘들고 이러다 진짜 큰일 날 것 같다니까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집안에서 사부인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사위나 다른 어떤 누구도 사부인이 하는 말을 거부할 수 없답니다. 그런 사람이 작정하고 저희 딸을 굶기고 있으니 애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아무도 나서지 못한 거죠. 딸은 키가 167 정도로 적은 키가 아니었는데 당시의 몸무게는 40kg도 나가지 않을 정도로 삐쩍 말라 있었어요. 일단 저는 딸을 데리고 바로 택시를 잡아 탔고 무작정 그 길로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위와 사돈 부부가 저희 딸을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니 저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잠시 후에 외출해서 돌아온 사부인이 며느리가 없어진 걸 알고 제게 전화를 걸었고
지금 어디냐고 묻길래 병원에 있다고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한 30분쯤 지나서 병원까지 찾아왔는데 제 딸은 굶겨서 해골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뽀얀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고생한 게 말짱 헛수고가 됐잖아요. 그 말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야, 너가 내 딸을 저렇게 만들어? 네 눈에는 지금 저게 사람 몰골로 보이냐? 아까 의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조금만 더 이렇게 지냈으면 평생 똑바로 걷지도 못했을 거래. 이게 뭐야? 이거 안 나? 지금 엄청난 실수하고 있는 거야? 병원은 저희 두 사람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고 잠시 후에 경비가 와서 말리고 나서야 소동이 끝났어요. 병원에서 하루 입원해서 수액도 맞고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저는 딸을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며칠 동안 푹 쉬게 하면서 죽부터 시작해서 밥을 잘 챙겨 먹었더니 일주일 만에 살이 3kg가 찌고 몸이 회복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딸이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처음에는 자기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시부모가 저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본인만 좀 참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다고 해요. 저는 지금까지 그 여자가 제게 매달 보낸 100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고 있었는데 바로 사위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집구석으로 우리 딸 다시는 보내지 않을 테니 바로 이혼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사위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자기 엄마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이제는 분가해서 나와 살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집에 다시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죠. 딸에게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이젠 돌아가기 싫다며 그냥 엄마랑 살고 싶다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재벌이 아니라 대통령이 오더라도 우리 딸이 행복하지 않다면 다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쪽 인간들에게 이혼 소송을 걸겠다 말했고 이 사건을 기자들한테도 싹 다 이야기해서 개망신을 떨게 해주겠다고 했죠. 바로 다음날 바깥사돈이 찾아와 위자료로 1억을 줄 테니 조용히 협의 이혼으로 끝내고 이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다 뒤집어버리고 싶었는데 딸도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 정도로 끝내길 원해서 알겠다고 말했어요. 며칠 후에 그쪽에서 변호사를 데려와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딸 아이 통장으로 위자료 1억을 바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도 사돈은 단 한 번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전혀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조차 듣지 못했어요. 그래도 딸이 이제는 저 집안 식구들을 더 이상 안 보고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빠르게 끝내버릴 수 있었죠. 지금은 저와 함께 지내면서 딸의 건강은 거의 회복했지만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꿀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올겨울은 딸이 회복하고 안정을 찾는 데 주력하라고 했고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래저래 우여곡절을 겪으며 생긴 돈도 있고 저는 매일 일을 하고 있으니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없어 다행입니다. 언젠가 딸이 다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 그때는 딸이 시키지 않아도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부모는 어떤 사람들인지 반드시 샅샅이 뒷조사를 할 생각이에요. 집안만 보고 첫인상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서 딸의 불행을 막아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올해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다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